남편이 숨을 거둔 건 2월의 어느 추운 새벽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고 유리창이 덜컥거리던 날이었다. 침대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 말없이 아주 조용히 그렇게 떠났어. 그 사람은 늘 조용한 걸 좋아했으니까. 떠나는 순간까지도 나를 배려한 걸까? 숨소리 하나 없이 떠나더라고. 장례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은 며느리였어.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며 혼자 지내고 있었지. 남편이 그 손자만 보면 웃곤 했거든. 우리 집 대대로 인물 좋은 거 보소. 그 말에 웃으며 차를 따르던 기억이 아직 선해. 하지만 장례식장엔 그녀가 없었어. 전화를 해도 문자도 톡도 아무 답이 없었지. 마침내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SNS를 봤을 때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 햇살 좋은 바다 앞, 선글라스 끼고 웃고 있는 며느리. 드디어 나를 위한 여행. 그 문구까지 보고 나니 손에 들고 있던 상복이 땅에 떨어졌어. 친척들은 내 눈치를 살폈고 몇몇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혀를 찼어. 나는 그냥 말없이 조문객을 맞았지. 하염없이 향이 타들어가는 그 장례식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어. 밤이 깊어지고 사진 속 남편이 날 보고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에게 우리 집은 남의 집이었나 봐. 혼잣말이 새어나왔지. 그 집, 우리 부부가 처음 짓던 날을 기억해. 벽지를 고르고 창문을 고르고 사소한 타일 하나까지도 웃으며 결정했는데 이제는 그 웃음이 낯설어졌어. 며느리는 결국 끝까지 오지 않았어. 아이 핑계를 댔고 감정적 거리감을 핑계댔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 사람 마음이라는 건 무너질 때 참 허무하더라. 그리고 며칠 후 난 집을 내놨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심지어 내 딸에게조차도. 왜냐면 이건 내 결심이었으니까. 집을 내놓고 처음 맞이한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았던 게 기억난다. 창문을 열면 늘 보이던 남편의 텃밭. 그 작은 밭에 상추 몇 폭이라도 심어놓고 올해는 벌레도 안 꼬이고 참 잘 자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 난 그냥 서 있었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땐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거든.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 참 정이 느껴지는 집이에요 하더라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아프던지. 정이 느껴지는 집이라. 근데 그 정을 이어받을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지. 며느리는 그 후에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 남편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딱 한 줄 메시지가 왔지.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이 다였어. 미안하다는 말도 가지 못한 이유도 없었지.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 그 집, 이젠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라고. 딸에게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땐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 엄마, 진짜 팔 거야? 응, 다 끝났어. 그 한마디에 딸은 더 묻지 않더라. 그 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며느리는 남편 살아있을 땐 늘 겉으로만 예의를 갖췄지. 하지만 속이 비어있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 명절 때마다 전화기만 들고 있어도 그의 목소리는 항상 바빴지. 시어머니, 일이 좀 있어서요. 올해는 친정이랑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피하듯 흘려보내던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이렇게 터진 거겠지. 집이 팔리고 나서 짐을 정리하던 날 밤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꺼냈어. 그 사람 낡은 낚싯대, 매년 추석에 쓰던 양은 냄비,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걸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 그 눈물은 단지 이별에 대한 슬픔만은 아니었어. 배신감, 허탈함, 공허함,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았다는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던 거지. 새로 이사 갈 집은 작고 조용한 시골집이야. 남편이 예전에 그러더라. 당신 혼자 되면 시골 내려가서 평화롭게 살아. 그 말을 이렇게 현실로 옮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젠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이삿날 아침 문턱을 나서기 전에 나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 그 집 남편과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신혼이라 정신도 없었고 이 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줄도 몰랐지. 울며 웃으며 40년을 살아낸 공간이었으니까. 방 안 구석구석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 달력한 귀퉁이에 적어둔 병원 일정, 냉장고에 붙은 손자의 그림, 욕실 선반 위 그의 면도기. 버릴 수가 없어서 고이 싸서 들고 나왔어. 다 가져갈 순 없었지만 그중 몇 가지는 그냥 두고 왔어. 그 사람도 여길 떠났으니까. 이제 그 집은 정말 비워져야만 했지. 시골집은 생각보다 조용했어. 아니,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무서울 정도였지. 도심 속 차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이웃집 TV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내 숨소리만 크게 느껴지더라. 처음 며칠은 말없이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 산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저녁이면 슬며시 피어나는 안개. 내 마음도 그런 안개처럼 조금씩 흐려졌으면 했어. 상처가 뚜렷하지 않게, 감정이 또렷하지 않게, 그저 그렇게 사라졌으면 했지. 동네 사람들은 따뜻했어.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어휴, 우리 동네에선 젊은 편이시네. 그런 말들이 낯설고도 위로가 됐어. 서울에서 시어머니로, 조문객으로, 집주인으로만 불리던 내가 여기선 그냥 김 여사님이 된 거니까. 며느리에 대한 감정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분노보다 더 깊은 건 무관심이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이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어느 날 시골 장터를 다녀오는 길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됐어.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오는데 그중 어떤 아이가 나한테 인사를 했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내가 웃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진짜 웃음이 나온 게 얼마만인지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아이의 인사 하나가 내 마음을 녹였던 거야. 혼자라는 건 슬플 때도 있지만 때론 자유롭고 때론 단단해져. 남편 없이도 아들 없이도 며느리 없이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시골에 정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 마당에 화분을 들여놓는 일이었어. 남편 살아있을 땐 식물은 말이 없어서 좋다고 했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더라. 말이 없으니까 상처도 실망도 안 주잖아. 작은 도라지 화분 하나, 국화 몇 포기,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풀 몇 개. 그렇게 하나씩 키우다 보니 마당이 조금씩 채워졌어. 내 마음처럼 말이야. 텅 비었던 자리에 조금씩 무엇이든 스며들고 있었지.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에도 나가봤어. 처음엔 그냥 앉아 있다가 누가 따라 해보세요 하니까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더라. 잘하신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 말에 머쓱하게 웃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어. 며느리에게선 그 후로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 손자 사진 한 장 보내는 일도 명절 안부 인사도 없었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제는 서운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거고 나는 이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나만 너무 바라고 참았던 거야. 그 관계는 이미 남편이 떠난 그날 끝난 거였어. 그래도 손자는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 애가 어릴 때 할머니, 이건 내가 좋아하는 별이야 하며 그린 그림 하나가 있었어. 아직도 가지고 있어. 낡고 구겨졌지만 그 별은 여전히 반짝여. 언젠가 손자가 그 별을 다시 찾으러 오면 나는 조용히 그걸 꺼내주려 해. 이거 내가 준 거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할 거야.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나답게 살면 되는 거고, 밤이 되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곤 해. 별이 총총 떠 있는 그 하늘 아래서 이제야 나는 혼자가 아프지 않다는 걸 알아. 혼자여서 더 온전해지는 시간도 있다는 걸 늦게나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나를 남편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어. 시골살이에 익숙해질 무렵 마을 이장님이 내게 물었어. 김 여사님, 올해 김장은 같이 하실래요? 서울에 있을 땐 늘 사 먹던 김치였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반가웠어. 그래서 예, 해볼게요. 그렇게 대답했지. 그날 아침 이른 새벽부터 마을 안악들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섞고 웃고 떠들며 손에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채로 옛날 얘기를 나눴어. 그중 어떤 분이 그러더라. 젊었을 땐 시어머니 눈치만 봤는데 이젠 내가 그 시어머니가 되어 있네. 그 말에 다들 피식 웃었고 나도 마음 한 구석이 찡했지. 그 시절에 나 며느리였던 내가 있었고 지금은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로 살았고 이젠 그 모든 걸 내려놓은 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지. 역할이라는 게 참 무겁고도 허망하더라. 며느리에 대한 기억은 이제는 선명하지 않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정도. 그렇게까지 마음 다쳤던 게 조금씩 흐릿해져 가는 걸 보면 시간은 확실히 약이 맞긴 한가 봐. 어느 날은 서울에서 딸이 내려왔어. 엄마, 얼굴 보러 왔지? 오랜만에 딸 얼굴을 보니 참 따뜻하더라. 우린 마당에서 도라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 남편 얘기, 아들 얘기, 그리고 한동안 말하지 않았던 며느리 얘기까지. 엄마, 사실 나도 그날 속상했어. 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그런데 엄마 잘했어. 그 집 팔고 여기 내려온 거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 말에 나도 웃었어. 가끔은 사람보다 자연이 더 솔직해. 해는 뜨고 달은 지고 꽃은 피고 지고 그 사이에서 나도 피고 지는 거겠지. 며느리는 내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야. 그 장면을 덮었을 뿐이지 내 전체 이야기를 망친 건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어. 겨울이 다가오면서 마당에 놓은 화분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 찬바람에 시들어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준비하게 되더라. 겨울은 원래 외로운 계절이잖아. 그런데 이번 겨울은 좀 달랐어.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덜 쓸쓸했거든. 주변 이웃들이 돌아가며 김치며 반찬을 나눠주고 함께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어느 날은 눈 오는 길을 같이 쓸었지. 여사님, 밖에 눈 많이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내 안이 따뜻해지더라. 남편 없는 첫 겨울, 그리움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용했어. 그 사람의 빈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 처음엔 울컥하고 후회도 하고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싶은 순간도 있었지. 하지만 아니었어. 그건 성급함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마음의 결론이었어. 어느 날은 서울에서 아들 친구가 찾아왔어. 어머니, 저 장례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죠? 그 아이가 절을 하고 차 한잔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사실 그날 형수님 SNS 보고 충격받았어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많이 화났죠.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느꼈던 감정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지.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인생 사세요. 형도 그걸 바랄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 말 누구보다 먼저 해줬을 사람이었을 텐데. 그리고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졌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 한켠이 툭 하고 풀어지는 느낌이었어. 그 후로 나는 매일 마당에 국화를 보며 인사를 해. 잘 피었네. 바람 좀 덜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소한 말들이 내 일상이 되었어. 이젠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나를 이해하면 되니까. 며느리 없이도 아들 없이도 나는 지금 내 속도로 잘 살아가고 있어. 어느덧 이곳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 사계절이 한 번 돌았고 나는 그 사이에서 많은 걸 비우고 또 채웠어. 마당엔 봄이 오기 전 새순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고 그걸 보며 내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지. 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어. 오전엔 동네 작은 바자회가 있었고 이웃 아주머니가 내 손목을 잡으며 이러더라. 여사님, 손자보고 싶을 때도 있죠?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지. 솔직히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 아이를 보기 위해 내 마음을 다시 찢고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 이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저 언젠가 그 아이가 기억할 날이 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이 없어. 소식조차 들리지 않아. 예전엔 그게 속을 뒤집어 놨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 세상엔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일이 더 많고 사람 관계도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이 나이에야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최근엔 동네에서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 글을 쓰다 보니 내 안에 오래된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더라. 사람들 앞에서 읽을 용기는 없지만 내 손으로 적어내려가는 그 말들이 나를 위로했어. 어느 날 내가 쓴 짧은 글에 한 사람이 그랬어. 이건 누가 겪은 이야기 같아요.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하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 그게 바로 내 이야기란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그 글들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만났어. 며느리에게서 받은 상처도 남편과의 이별도 그 모든 과정을 글로 풀어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견뎌왔는지를 처음으로 알아봤어. 이젠 누가 묻지 않아도 말할 수 있어. 나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게 된 게 참 감사해.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 만약 어느 날 며느리가 연락을 해온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해. 그녀가 아니라도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충분히 잘 살아낼 거라는 거.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한 번씩 손자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짧은 안부, 마당의 꽃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 가사 한 줄. 아이도 답장을 해왔지.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어. 할머니, 이번 주엔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는 항상 사람을 품는 분이라고.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 우린 그렇게 서로의 틈을 조금씩 메우고 있었어. 과거를 똑바로 마주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간 거지. 어느 날은 마을회관에서 내 글을 전시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어. 여사님, 글 많은 사람들 마음에 닿아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 전시 첫날,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내려왔어. 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그녀가 말했지. 어머니, 이 글, 저희 이야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어. 그땐 제가 너무 미숙했어요. 남편을 잃은 제 감정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같은 슬픔 속에 있었을 텐데. 그날 우리 둘은 말보다 많은 감정을 눈물로 나눴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지. 그날 밤 손자는 내 무릎에 앉아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 할머니, 나 크면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지. 여보 잘했지? 우리 손자 참 예쁘게 컸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집을 판 건 단순한 분노의 결정이 아니었어.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시작이었고, 결국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된 거야. 상처를 덮은 게 아니라 그걸 꺼내서 햇볕 아래 말리고 다시 꿰맨 거지.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시간은 흘러 이젠 내게도 노년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러워졌어. 머리엔 흰 머리가 늘었고 무릎도 예전 같진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지.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고 가끔 방학 때마다 이곳에 내려와 내 곁에서 하루 이틀 묵다가 마당에서 고무줄놀이도 하고 내가 끓인 된장국을 할머니 밥이 최고야 하며 두 그릇씩 뚝딱 해치우는 걸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지. 며느리도 변했어. 자주 오진 않지만 생일엔 꼭 전화하고 손자 사진도 꼬박꼬박 보내. 서로에게 바라는 게 줄어들수록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지더라. 그녀도 그 나름대로 살아낸 거야. 그때의 미숙함은 결국 성장의 한 과정이었을지도 몰라. 나 역시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고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지. 남편 제삿날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손자를 초대했어. 간소하게 밥상을 차려놓고 세 사람이서 조용히 절을 했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밥을 먹었어. 그 순간 깨달았어. 가족이란 건 완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 지켜가는 거라는 걸. 이제 나는 시골에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 매일 아침 마당의 꽃들에게 인사하고 해가 질 무렵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해. 그리고 글을 쓴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닿을지 모를 그 말을 천천히 꺼내본다. 혹시 나처럼 상처받고 가족 안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 괜찮아, 이제 당신 삶을 먼저 살아도 돼요. 인생은 언제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죠.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를 딛고 나를 세우면 언젠가 그 상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편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